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몇 가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1년간 공부해야 될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민법하겠습니다. 다 내년 10월 달에 1, 2차를 다 붙을 생각으로 시작하신 거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좀 초심을 단단히 잡고 그거를 1년간 밀어붙이셔야 돼요. 1년 내에 붙는 게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1년 동안 1년 한 해 합격생이 한 2만 명 정도 보통 평균적으로 나옵니다. 응시는 한 22만 명, 23만 명 이렇게 응시하죠. 한 합격률이 한 10% 조금 더 돼요. 응시자 대비해서. 운전면허하고 완전히 다르죠. 운전면허는 뭐 대부분 다 조금만 학원 다니면 다 붙는데 합격률이 이렇게 아주 낮죠. 10% 정도 합격하는. 그 10%내 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까딱 잘못하다가 한 2년 되고 3년 되고 그렇습니다. 첫째로 일단 이건 어떤 과목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뭐 내일 하는 개론도 마찬가지고, 이제 1월 달부터는 2차 과목도 마찬가지고, 이 결석을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과거에는 학원 강의만 있고 이제 인터넷 강의라는 게 없어가지고 학원을 결석하게 되면 그 강의를 못 듣고 이렇게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인터넷 강의가 발달을 해가지고 학원을 결석하더라도 집에서 폰이나 컴퓨터로 내가 결석한 과목을 보강할 수 있기 때문에 학원에 조금만 뭐 일이 있어도 안 나오시는 분들이 생겨요. 5만 가지 핑계를 다 대죠. 안 됩니다. 그거 무조건 나오셔야 돼요. 결석하시면 안 돼요. 결석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린 인강으로 보강을 할 수는 있으나 안 합니다. 보강을 봐야지 하면서도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은 안 듣고 오게 됩니다. 근데 이 법 과목이란 건 흐름이 있기 때문에 놓치면은 그걸 메울 수가 없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꼭 지켜주세요. 결석하지 말자. 아우, 당연히 결석하지 말아야지. 학원비가 만만치 않은데 그거 내고 등록했는데 빠지면 안 되지. 많이 빠지세요. 출석률이 50%도 안 돼요. 학원이. 출석률 보통 학원마다. 다 어디서 뭐 하시나 몰라. 제가 볼 때 결석하시는 분들의 태반은 학원 간다고 나오실 거예요. 집에서. 그리고 앞길로 새. 어디로 새는지는 몰라. 하여튼 막 남편이 찾으러 오고 그러기도 있어요. 부인이 찾으러 오고 확인하러 오고 막. 매일 어디 나가긴 나가는데 학원 안 나는 것 같단 말이죠. 결석하시면 안 돼요. 두 번째로 뭐 예습을 한다거나, 우리 지금 입문서라고 이제 프린트 업무를 받았어요. 이 책을 읽는다거나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뭐 읽지 마세요. 읽혀지지도 않아요. 문제 같은 거 아직 푸시면 안 돼요. 예습. 그래서 예습을 하세요. 문제 푸세요. 이건 제가 나중에 다른 순환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제 그때 하시면 되고요. 11, 12월 달에 일단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대신 이 복습을 좀 하셔야 돼요. 이 복습도 그 자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강의한 걸 녹화해 가지고 인강으로 제공을 하면 이걸로 하시는 거예요. 이거 보고 오세요. 무슨 말이냐면, 일단 민법이라는 과목은 어떤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많이 들어놔야 돼요. 그래서 익숙해져야 돼요. 우리가 노래방에서 내가 좋아하는 18번 노래를 부를 때 가사를 써가지고 암기해서 노래 부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여러 번 듣고 부르다 보니까 익숙해지고 외워지는 거예요. 이 공부는 그렇게 해야 돼요. 사법시험 같은 것들은 딜다 다 그냥 깡그리 외워야 되는데 이건 그럴 필요는 없고요. 익숙해지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되도록 많이 강의를 들어주셔야 돼요. 지금 단계에서는. 근데 나중에 3월달이나 5월달 가면 책을 읽을 기회도 생기고 문제를 풀 기회도 생깁니다. 뭐 그때까지는 강의를 웬만하면 여러 번 들어두자 이렇게. 그래서 복습을 강의를 통해 가지고 인강을 통해서 한 번 이상은 보고 오셔야 돼요. 1회 이상은. 1회 이상이라 그랬습니다. 다다익선입니다. 많이 듣고 오실수록 좋아요.
이 들으실 때 조심하실 게 하나 있어요. 놓치는 경우 있죠. 딴 생각하다가. 그러면 이제 실강의는 불가능하지만 인터넷 강의 같은 것들은 스탑 시켰다가 되돌리기에서 다시 들을 수 있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쭉 들으세요. 그래서 놓친 부분이 있으면 한 번 더 들으시면 돼요. 처음부터. 그렇게 되돌리기 해가지고 1시간짜리 강의를 한 번 듣는데 3시간 걸리느니, 3시간 걸려요. 되돌리기 하면. 그냥 쭉 3번 듣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놓쳤다 하더라도 되돌리기 하지 마시고 그냥 쭉 들어주세요. 자, 일단 요거는 여러분들이 지켜주셔야 될 내용들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법 없이도 사셨죠. 그래서 법이라는 거에 대해서 대부분은 법을 전공하지 않는 한 법이 뭔지는 알아도 그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낯설어요, 내용 자체가.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전혀. 우리 평상시에는 모르다가 분쟁이 생겼을 때 나는 그런 법이 있었어? 그게 그런 내용이 있어? 이렇게 몰랐던 경우가 굉장히 많죠. 많아요. 공부하다 보면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의를 할 때 이해가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해가. 이때 이해하려고 노력은 하시되, 이 이해라는 게 내가 그거를 완전히 습득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받아들이는 거야. 이런 내용도 있구나. 네? 내가 이런 걸 모르고 살았구나. 이게 이해예요. 그걸 내가 완전히 그 입장에 동조하는 게 아니에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을 때 그 분쟁을 해결하는 게 민법인데, 해결하는 방법이 다양해요. 절대적으로 어느 하나의 방법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결하세요 그랬을 때 이걸 못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다르게 해결할래,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 시험에서 떨어져요. 제가 전달해 드리는 그 내용대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게 이해예요. 그게. 그래서 내용도 어렵고 다양하기 때문에 이해라는 개념이 그걸 내가 받아들인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다만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한 50% 정도밖에 안 받아들여져요. 나머지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저게 무슨 러시아 말이요 뭐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최대한 반 정도만 내가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놓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죠. 이해가 안 되고 안 받아들이고 괜찮아요. 나머지 50% 정도 받아들이고 나머지 안 되는 부분들은 이걸로 반복을 해가지고 머릿속에 자꾸 채워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수업 들으실 때 듣는 데 집중하시고 최대한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을 좀 가져주세요. 100% 이해 다 못합니다. 제가 판사하는 것에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판사하기 위해서 학원을 다니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초반에는 듣는 데 집중을 해달라. 듣는 데. 세 번째, 처음에는 요거에 좀 집중을 하셔야 돼요. 법률 용어. 책이든 강의든 여러분들이 쉽게 알아들 수 있는 내용으로 하지 않습니다. 시험 자체가 알쏭달쏭한 우리가 잘 모르는 용어를 중심으로 출제가 됩니다. 평상시에는 쓰지 않는 용어들이에요. 우리 전문 분야에서는 그 분야에서만 쓰는 용어들이 있어요. 그렇죠? 건설업, 의료, 법학 이런 거. 예컨대 의료 같은 경우 우리가 흔히 맹장염이라고 부르는 걸 의사들은 뭐라 그래요? 충수돌기염 이렇게 부르죠. 그런 식으로 부르죠. 그런데 모르면은 충수돌기염이 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아요. 법학도 법학 분야에서만 쓰는 용어들이 있어요. 그 용어에 익숙해져야 돼요. 이거를 영어 단어라고 생각하셔야 돼. 그래야 책이 읽혀져요. 영어 단어 모르면 영어 문장이 읽혀져야 안 읽혀져요? 모르잖아요. 무슨 말인지 똑같아요. 법률 용어를 모르면 책이 읽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이 용어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이게 용어에 익숙해져야 그 다음에 조문이라는 게 읽혀지고
다만 조문이 읽혀졌다 하더라도 그 조문이 이해가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법률 용어에 익숙해져서 일단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읽고 난 다음에 그 내용을 이해를 좀 해요. 이해하고 암기를 해야 돼요. 좀 외워야 될 조문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조문이 어디다 써먹느냐,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해결할 때 써먹어요. 예를 들어서 갑과 을 사이 다툼이 생겼어요. 갑이 이렇게 1억을 내놔라. 을은 못 준다. 그래서 갑이 법원으로 달려가서 1억 주세요 라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럼 법원은 갑하고 을을 불러가지고 도대체 갑에게 너는 왜 을한테 1억 달라고 하냐. 그럼 갑은 대답을 할 거예요. 빌려줬다. 또 물건을 팔았는데 돈을 안 준다. 등등 여러 가지 이유를 대겠죠. 그렇죠? 이때 만약에 빌려줬다. 그럼 법원은 빌려준 것과 관련된 민법 조문을 찾아요. 그럼 민법 조문에 돈을 빌려줬을 때는 당사자에게 이러한 권리 의무가 생긴다. 이런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리고 그 권리와 의무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조문인데 이걸 해석을 해야 돼요. 그 해석을 해가지고 그 조문을 가지고서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데, 그 조문을 해석을 할 때 대법원이 해석을 하는 게 대법원이. 요거를 판례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판례. 우리 시험에서는 요 놈하고 요 놈이 시험에 나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 법률 용어를 모른 채 설령 알더라도 조문을 이해 암기하지 않은 채 그 해석을 들여다보면 해석이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이 단계별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막 디립다 이거 공부하시는 분들 계세요. 문제가 이걸 중심으로 나오니까. 근데 이거를 제대로 모르고 이걸 보게 되면 문제가 풀릴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 풀지 마시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민법 강의는 11, 12월, 1, 2월, 3, 4월 달에 강의의 중간점을 두는 게 조금씩 달라요.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대충 비슷한데, 다만 11, 12월은 요거, 1, 2월은 이거, 3, 4월은 이거, 이런 식으로 초점을 맞춰서 강의하는 내용이 좀 포인트가 달라요. 그래서 적어도 6달, 내년 4월 정도까지는 열심히 강의를 들으셔야 책을 읽을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그 내용이 이해가 돼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제가 하시라는 대로 열심히 여러분들이 따라와 줬을 때, 결석도 하지 않고 강의 열심히 듣고 복습도 열심히 했을 때, 6달 뒤에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봐. 민법 점수 40점이 최고치. 그러니까 내년 4월 달 모의고사 점수를 민법을 40점을 맞겠다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걸 목표로. 에이, 그래도 6달을 했는데 더 나오겠지. 안 나옵니다. 미리 생각하세요. 이 상태에서 5, 6월 달 정리를 하고 7, 8월 달 문제를 풀면 50점 후반, 60점 전반대 점수가 나와요. 내년 8월 달 모의고사 점수를 어떻게든 60점까지 끌어올리는 게 우리 목표예요. 그렇게 마음을 먹으세요. 그래서 10월 달 시험장을 가요. 민법 65점을 목표로 합니다. 몇 점을 목표로 한다고요? 65점. 65점. 우리 국민학교, 초등학교죠 지금. 초등학교 때부터 따지면 수, 우, 미, 양 중에서 양에 해당되는 양. 그쵸? 양 다 맞아보셨죠? 아닌데 나는 가로 깔았는데. 요게 우리가 내년에 받아야 될 민법 목표 점수입니다. 야, 65점 받아갖고 어떻게 합격하냐? 합격하죠. 개론 55점 받아보세요. 딱점으로 합격합니다. 딱점으로 합격하면요, 수석보다 기쁨이 10배. 딱점으로 합격하면 기쁨 10배. 너무너무 세상 다 가진 것 같아요. 딱점으로 붙으면. 우린 그걸 못, 수석이 아니라 민법 한 65점 정도 맞고 개론 한 60점 정도 맞고, 그래서 약간 아슬아슬하긴 하지만 그렇게 합격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합격하신 분들의 1차 평균 점수가 63점대예요.
합격하신 분들의 1차 평균 점수가 65점을 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균적인 사람이라 생각하시고 그렇게 목표를 잡고 공부합니다. 그러면 스트레스가 없어요. 아유,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돼. 자,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마음 먹어야 돼. 그래서 지금 마음을 먹어야 될 거 몇 가지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 이건 이제 실전적인 건데, 어차피 시험을 봤을 때는 이제 최종적으로는 다 들이다 외워야 되죠. 그렇죠? 어차피 시험에 나오는 거 거의 다 뭐 조문도 외워야 되고 판례도 결론을 외워야 되고 외워야 되는데, 아우 불행하게 돼 우리 기억력. 오늘 강의를 여러분들이 들으셨어요. 그 내용에 대한 기억력이, 제가 이거 아까 했죠. 그랬을 때 생각나는 게 기억력이에요. 어느 정도 갈까요? 그 기억력이? 예? 어느 정도 기억하실 수 있겠어요? 시간상으로 10분 콜 평균적으로 10분, 길어야 1시간이에요. 조금 더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은 3시간 강의 끝나고 나갈 때까지, 그래서 전문을 나가는 순간 다 까먹어요. 망각의 문이에요. 전문. 그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우리가. 근데 이거를 안 받아들이시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것도 안 받아들여요. 이것도 그래도 내가 왕년에 공부 한가득 했는데 이해가 되겠지. 그래도 내가 강의 한 번 들어 점수가 40점대는 나와야지. 두 번, 세 번 들으면 60, 70점대 나오고 시험장 가서 8, 90점은 맞아야지. 택도 없어요. 택도 없어. 그러니까 미리 편안하게 마음을 먹어야 돼. 이거 어려운 거구나. 점수가 쉽게 오르지 않는 거구나. 좀 빡세게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즐겁게 마음을 먹어야지.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그럼 본인만 고통스러워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절대 평가예요. 예? 평균 60점만 넘으면 합격하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만 공부하고 거기에 맞춰서만 마인드를 가지시면 돼요. 그래서 점수 안 오르는 거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까먹는 거에 스트레스 받고, 이건 당연한 거예요. 기억 안 납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걸 극복하는 방법도 역시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자꾸 반복하다 보면 거의 암기하다시피 됩니다. 그러면 시험장 가서 합격점 이상을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억 못하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벗어나자. 아시겠죠? 일단 이런 마음을 먹으셔야 돼요. 점수 쉽게 안 오릅니다. 그런 것들을 미리 염두에 두시고 접근하시면 돼요. 자, 네 번째,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 중에서 부동산 학개론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법 과목입니다. 그렇죠? 나머지는 다 법이에요. 민법, 2차 부동산 공법, 중개사법, 공시세법, 다 법이에요. 그 법의 기본이 민법이에요. 그걸 이제 저하고 하시는 거예요. 저하고 친하셔야 돼요. 다른 법 과목들은 여기에서 출제가 끝이 나요. 조문에서. 그러니까 정 급하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조문만 달달달 외우고 들어가도 합격할 수 있어요. 하지만 민법은 이게 주관하는 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궤도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이 다른 과목의 2배, 3배가 들어요. 2배, 3배가. 다른 과목은 잠깐 바짝하면 점수 팍 올라요. 민법은 잠깐 바짝해도 오히려 떨어져요. 점수가. 이거 쉽게 정복이 안 되니까 아마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실 거예요. 민법에 전력을 좀 기울여라. 그런 말씀하셨죠? 이 기초를 닦는 작업에 다른 법 과목에 기초를 닦을 때도 필요하다 말이에요. 이걸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그 방법이 아까 말씀처럼 복습 꼭 해달라요. 반복해서 인강을 좀 자꾸 들어주자 말이에요. 자, 이때 이 민법 우리 시험 범위가 민법 전체가 아니고 민법 일부가 우리 시험 범위예요. 일부가. 그게 4덩어리가 들어있습니다. 민법 총칙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물권 파트가 있고요. 계약 파트가 있고요. 민사특별법 파트가 있어요. 입문 과정에서는 특별법은 안 합니다. 자료에도 특별법은 빠져 있어요. 자, 이 특별법이 5개 법이 있어요. 주택임대차 보호법 들어보셨죠?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는 법을 들어본 적이 없는 분, 이름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 관한 법입니다.
이건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고 없는 분들.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아마 거의 대부분이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등기 담보라는 것 자체가 뭔지 모르실 거예요. 그죠?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이것도 이제 간간히 기사 같은 데서 보셨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총 5개가 특별법이에요. 자, 어쨌든 이렇게 총 취급해서 민사처법까지 4파트가 있고 이거 40문제가 나오는데 민법 총칙에서 10문제 정도, 14문제, 10문제, 6문제. 주택임대차 상가금융임대차 포함해가지고 2문제에서 3문제. 3문제가 나와야 정상인데 가끔가다 이제 2문제가 나와요. 주택이나 상가금융임대차 합쳐서 3문제가 나오면 이 각각에서 1문제씩 이렇게 나와요. 혹시 주택 상가 합쳐가지고 2문제가 나오면 이거나 이거에서 2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이렇게. 어쨌든 민법은 합쳐서 총 6문제가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4파트를 골고루 잘 할 수는 없습니다. 각 파트마다 성격이 조금씩 달라요. 특히 물권 파트와 민사특별법 파트는요, 내용도 좀 어렵고 문제도 좀 어렵게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 2파트는 반타작만을 목표로 합니다. 예? 반타작. 1년 열심히 해가지고 반타작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목표치를 너무 높게 잡은 거예요, 제가. 근데 합격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어서 반타작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반타작을. 편하죠? 마음이? 안 편하세요? 안 편해. 대신 민법 총칙과 계약법은 제가 하시는 대로 열심히 강의 듣고 복습만 하면 딱 봤을 때 답이 탁탁탁 보이는 게 8문제 정도 돼요. 쉽게 나와요. 그냥 이해가 되들 안 되든 이게 답인데? 이런 식으로 되는 게 한 8문제 정도 이상 나와요. 이거 맞춰주시면 돼요. 그래서 합쳐서 총 65점이 되는 거예요. 제가 65점 목표는 이거예요. 물론 공부를 하시다 보면 사람에 따라서 요 물권이나 특별법이 입에 더 짝짝 맞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나는 물권이 더 쉬운데? 그런 분들은 거기 열심히 하시면 돼요. 저는 평균적인 분들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골고루 잘할 생각하지 마시고 합격을 위해서 출제하는 사람이 점수를 주는 파트가 있어요. 난이도를 중하 난이도 문제를 출제를 하는 파트가 있는데 그게 총칙하고 계약 파트예요. 열심히 해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민사특별법은 이제 1월 달에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미리 마음을 먹으세요. 이 2개의 법은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주택임대차나 상가금융임대차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합격하시고 나서 중개사 업을 하실 때도 꼭 필요한 법이에요. 전월세 같은 거를 중개하실 때 그 법을 설명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게 이거예요. 근데 이걸 몰라. 의뢰인이 기간은 얼마 정도 할 수 있나요?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고장나면 어떡하냐 그럴 때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래 버려. 그래서 그 사무실 닫아야 돼요. 한 달도 안 돼서. 이거는 실무에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여기 있어요. 아니면 까먹었으면 잠깐만요.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하고 책을 찾아서 이렇게 읽어서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이런 의미예요. 이렇게 설명해 주실 정도까지 돼야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건 맞춰야 되는데 나머지 이 세 개. 찍자. 아주 편안하죠? 찍자. 이 내용이 많고 굉장히 어려워요. 내용이. 그러니까 제가 강의합니다. 1월 달부터 강의해요. 또 여러분들 수업 빠지지 말고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뭔 개소리인지 1년 내내 못 알아먹어요. 제가 아무리 쉽게 얘기해도 못 알아먹어요. 야, 네가 쉽게 얘기하면 알아먹어야지. 못 알아먹는다니까. 그러니까 수업 들어요. 괜찮아. 들으셔야 돼. 일단 들은 거하고 안 들은 건 차이가 나니까 쭉 듣고 복습 같은 거 하지 마시고. 이건 복습 안 하셔도 돼. 나중에 시험에 임박해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지문과 형태를 제가 몇 가지를 외우시라고 할 거예요. 그거 외우고 들어가세요. 그러면 하나는 맞아요. 일단 하나 정도는 맞출 수 있어요. 하나 정도. 나는 그것도 싫어. 네가 찍자 그랬으니까 그냥 찍을래. 네, 한 번으로 찍으세요.
3번이나 4번, 응? 아니면 그날 본인이 좋아하는 번호 하나 찍어. 그럼 하나는 맞아. 그러니까 공부 스트레스 받지 말자. 여기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나머지 좀 열심히 하시면 수업만 듣자. 자, 그다음 이제 구체적으로 민법이 지금 총 4파트가 있다 그랬는데 이제 오늘 총칙부터 할 건데요. 이 총칙이 문제는 쉬운데 내용은 제일 어려워요. 문제는 쉽게 나오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8문제를 맞춰야 되는데 내용이 제일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추상적이에요. 내용이 구체적이진 않고 추상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알쏭달쏭해요. 하지만 문제는 쉽게 나오기 때문에 내용이 어렵더라도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총칙은 정복을 하셔야 되는데, 이 민법 총칙이 무슨 내용이 들어있을까? 법률 행위라는 것에 대한 내용이에요. 법률 행위. 자, 법률 행위란 말 처음 들어보셨죠? 네? 법률에서 학자들이 만든 용어예요. 법률 행위라는 거. 법률 행위라는 건 쉽게 생각하세요. 계약 같은 거 말이에요. 법률 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게 계약이에요. 그런데 계약을 하면 계약한 사람들에게 뭐가 생겨요? 권리와 의무가 생겨요. 예를 들어 갑과 을이 갑이 갖고 있었던 101호를 매매하기로 계약을 합니다. 그럼 일단 갑이라는 매도인에게는, 물건 파는 사람을 뭐라 해요? 매도인. 예? 파는 사람, 명칭도 자꾸 기억하셔야 돼. 파는 사람 매도인인데, 일단 매도인은 대금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생겨요.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하셔야 돼. 돈 달라 할 수 있다 그러지 마시고 대금 청구권. 천시럽게 돈 달라 할 수 있다가 뭐야? 대금 청구권. 얘는 돈 줘야 돼 그러지 마시고 대금 지급을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매수인 입장에서는 집 내놔 그러지 마시고 소유권 이전 청구권. 예? 101호 소유권 이전 청구권. 집 내놓고 할 수 있는 권리 그러지 마시고 천실하게 이제 민법을 공부하니까 폼나게 써야죠. 의무. 이제 여러분 여기 의무를 말할 수 있겠죠. 이거 무슨 의무가 있을까? 예? 매도인이 무슨 의무가 있을까? 아니, 그렇게 하시지 말라니까. 아, 여기 있잖아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니까 반대로 소유권 이전 의무. 집 내놔. 아이, 그래도 이제 민법을 어디서 가서 이제 공인중개사 민법 공부한다고 하는데 말할 때 품위 있게 하셔야지. 이제 매매 뭐냐, 사고 파는 거 그러지 마시고 이제 나중에 법적으로 자꾸 생각을 좀 해주셔야 돼요. 어쨌든 이렇게 계약 등을 하게 되면 계약을 한 당사자에게 권리와 의무가 생겨요. 그런데 이 권리와 의무는 이 계약을 한 사람들이 원했던 거예요. 그쵸? 자, 다시 민법을 공부하지 않았던 현실로 돌아가 봅니다. 갑은 돈을 원했어요. 그러니까 판 거예요. 을은 집을 원했어요. 그러니까 산 거예요. 그쵸? 그래서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했더니 갑과 을은 각각 원한 걸 손에 넣어요. 그쵸? 그런 인간의 행위를 법률행위라고 부르기로 한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떤 행위를 많이 하죠. 뭐 잠도 자고 밥도 먹고 뭐 술도 마시고 뭐 친구도 만나고 뭐 강의도 듣고 뭐 계약도 하고 많이 하는데, 그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는 행위들 중에서 그 행위의 결과가 행위한 사람이 원한 결과 and 그 결과는 권리와 의무, 이런 인간의 행위를 뭐라 한다? 법률행위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 법률 행위에 관한 내용이 민법 총칙이에요. 그 다음에 그 법률행위 대표가 뭐라 했어요? 계약이라 그랬죠. 그 계약이 여기 있죠. 그럼 결국 법률행위라는 놈에서만 20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행위한 사람이 원한 대로 결과가 생긴다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이 결과는 권리와 의무라 그랬죠. 그 권리 중에 대표적인 권리가 물권이에요.
권리 중에 대표적인 게 물권 아니면 가장 대표적. 결국 특별법은 이제 이거에 대한 특별법이니까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법률행위 자체를 물어보는 게 20문제고 법률행위를 통해서 행위한 사람의 원한 결과 권리 중에 물권에서 14문제 나오니까 결국은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게 다 법률행위라는 놈에 관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법률행위라는 개념이 민법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입니다.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 권리와 의무가 생길 때 그런 인간행위를 뭐라고 부르자, 법률행위라고 부르자 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약속. 다른 행위라고 부르면 안 될까요? 안 돼. 이미 약속한 거예요. 아니, 나는 다르게 불법행위라고 부르고 싶어. 아니, 따로 있어 불법행위. 이렇게 부르기로 약속한 거예요. 요거에 관한 내용을 공부하시는 민법. 두 번째, 이 법률행위가 어떤 기능을 한가? 좀 전에 권리와 의무가 생긴다 그랬죠. 그런데 이 권리와 의무를 둘러싸고 다툼이 생기는 가장 쉽게 을이 약속한 날짜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런 걸 채무 불이행이라고 해요. 채무 불이행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당사자 간에 다툼이 당연히 생길 거예요. 자, 이 다툼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공적구제라고 국가기관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가장 좋아요. 이렇게 해결하는 게. 물론 이거보다 더 좋은 게 합의로 해결하는 거예요. 합의로 만나가지고. 근데 끝내 합의로 해결이 안 되면 주목을 써서는 안 되고, 그렇죠? 우리 그런 거 있죠. 법보다 주목이 가깝다고. 그러면 안 되고 이걸로 해요. 법원. 그럼 보세요.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다툼이 생겼어. 그래서 법원을 왔어. 법원이 이거 해결해 줘야 되죠. 그래서 갑이 이겼다, 을이 이겼다라고 판결해 줘야 되는데 그 근거를 제시해야 되죠. 갑이 이겼어 이렇게 판결해 줬어요. 그럼 을은 이렇게 물어보겠죠. 왜 내 말을 안 받아주냐고. 왜 갑이 이기냐 말이죠. 말하겠죠. 그럼 얘는 이유를 설명해 줘야죠. 자, 이유를 설명합니다. 갑이 잘생겨서. 그렇게 이유 설명하면 을이 납득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그 법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니들 둘이 다투고 있는 게 매매계약이고, 매매계약을 통해서는 이런 권리와 의무가 생긴다라고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민법을 해석해 봤더니 그 민법은 이렇게 해석이 된다. 그렇게 해석을 했더니 갑이 이겼다. 그럼 우리는 꼼짝 못 하겠죠. 법에서 그렇게 돼 있다는데.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그거를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민법을 공부하실 때는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 입장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갑의 입장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훈련을 자꾸 하셔야 돼요. 그 중에서 주로 법원의 입장에서 민법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거를 공부해요. 그렇죠? 그래서 법률행위에 관한 게 우리 시험법인데, 이 법률행위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권리 의무에 관한 다툼이 생겼을 때 그걸 법원이 해결하는 경우에 민법을 해석해서 해결하는데, 그 당사자가 다투고 있는 권리 의무가 주로 뭘 통해서 생긴다? 계약을 통해서 생긴단 말이죠. 그걸 규정해 놓은 게 민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걸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일단 기본이 되는 거 말씀을 드리고 우리 2페이지를 살펴봅니다. 자료. 요 2페이지와 3페이지 지금 이제 신나게 떠들었던 내용 여기에 들어있는 게 나와 있어요. 2페이지 보세요. 민법이란 무엇인가? 제가 입문서 같은 경우도 체크 한번, 혹시라도 제가 아까 복습하실 때 책을 읽지 마시라고 했는데, 그죠? 근데 사람이 이상해요. 하지 말라는 건 더 하고 싶어. 그래서 인강 듣다가 지겨우면 책을 읽는 분들이 계세요. 심심하다 해가지고. 말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책을 혹시라도 읽을 마음이 있으실 때는 제가 체크해 드린 부분만 확인하세요. 다른 것까지 읽으시면 안 돼요. 머리 지진나요. 미리 말씀드리고 2번을 봅니다. 2페이지를 봅니다. 민법이란 무엇인가? 양가로 1번, 반가로 1. 민법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법률 관계를 규율한다, 그렇게 돼 있죠. 그 법률 관계가 뭐예요? 이거 권리,
의무관계, 이게 법률관계예요. 아까 민법은 이거에 대한 다툼을 해결하는 법이라 그랬죠. 이걸 규율하는 거예요. 그걸 법률관계라 그래요. 그리고 예가 있잖아요. 갑이 이렇게 아파트를 팔았는데 매매계약,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채무불이행. 그럼 갑과 을 사이는 재산권 등을 둘러싸고 다툼이 생기게 되고, 이걸 대비해서 국가는 미리 민법을 만들어 놓고 그 각각의 분쟁이 생겼을 때 민법으로 해결하게 된다. 결국 민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권리, 의무 관계를 해결하는 법이에요. 이때 반가로 2번 개인과 개인 사이의 다툼은 왜 생기냐 써놨죠. 갑이 이렇게 대금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을은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을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갑의 권리가 침해되었고 결국 갑과 을은 쌈박질하게 된단 말이죠. 이때 반가로 3번 이 싸우고 있는 권리와 의무는 어떻게 생기느냐? 하늘에서 뚝 떨어지냐? 아니다. 갑과 을 사이에 아무 원인 없이 어느 날 갑자기 권리 의무가 생길 수는 없고 갑과 을 사이에 주로 계약 따위를 체결함으로써 발생하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4번 우리 민법은 당사자 사이에 싸우고 있는 권리 의무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고 그 발생한 권리 의무가 무언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때 이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는 계약 같은 것, 이게 원인이죠. 보세요. 갑과 을 사이에는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대금 청구 같은 권리가 생기는 결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요 매매 계약 같은 것들을 원인으로 볼 수 있고 밑에 있는 권리와 의무를 그 결과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때 민법은 법은 원인과 결과를 말을 바꿔요. 요거를 법률 요건이라고 부르고 요거를 법률 효과라고 불러요. 법률 용어예요. 학자들이 이렇게 이름 붙이기로 또 약속한 거예요.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는 원인, 매매 계약 같은 거, 이걸 뭐라 부르자? 법률 요건이라 부르자. 그에 따라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뭐라고 부르자? 법률 효과라고 부르자. 이렇게 약속. 그게 하번에 있는 거예요. 그럼 다시 볼게요. 개인과 개인이 싸우고 있는 권리 의무 관계가 어떠한 원인, 법률 요건에서 발생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즉 법률 효과를 규정함으로써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해결한다 말이죠. 그거를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법률 요건과 법률 효과 공부하는데 그 중에서도 법률 요건, 그 중에서도 법률 행위, 요거를 공부. 이번 민법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시험 범위는 오른쪽, 이런 게 우리 시험 범위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문을 해석하고 대법원의 결론을 공부하시게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됐어요.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야 될 걸 딱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전제를 까고 지금 체크해드린 건 외우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민법 조문이 있고, 좀 전에 제가 조문을 들여다보면 권리와 의무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가 규정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네? 1분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10분은 기억하신다며. 네? 원인과 결과가 들어있다. 원인을 뭐라 했어요? 법률 요건과 법률 효과. 그럼 결국 정리하면 민법 조문은 그 법률 요건과 그에 따른 법률 효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법률 요건 중에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계약 같은 법률 행위가 있고, 그렇죠? 그에 따라서 뭐가 생겨? 권리, 매매 계약을 통해서는 어떤 권리와 의무가 생기는지,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어떤 권리와 의무가 생기는지, 이게 민법 조문에 들어있는 거고 이걸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게 핵심인데, 이제 요거 하기 전에 요게 어떤 내용이 있는가를 간단히 확인을 먼저 할 필요가 있어서 3번에 보니까 중간에 법률 한 페이지 보니까 법률관계 변동이란 말이 있어요. 3페이지에 가운데 법률관계 변동, 양가로 1번
법률 관계는 일정한 원인에 의하여, 보세요. 권리 의무 관계는 일정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 발생된 권리가 영원할까요? 아니죠. 예를 들어서 1억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럼 대금 채권이 1억짜리예요. 그게 생겨. 중간에 중도금을 5천만 원 받았어. 그럼 1억짜리 청구권이 5천만으로 바뀌어요. 다 받았어. 그럼 대금 청구권이 소멸해요. 이런 권리 의무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 과정을 거치는구나. 그래서 법률 요건에 따라서, 원인에 따라서 법률 효과, 결과가 생기는데 그 결과는 권리 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먼저 보기 위해서 법률 관계 변동의 구체적 모습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여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잠시 쉬었다가 보겠습니다.